1996년과 2023년이 그렇게 닮았다면 1997년에 발생했던 비극적인 사건이 내년 2024년 우리 경제에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여기 이제 두 번째 공통점은 더 무서운데요. 바로 1996년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졌던 가장 직접적 이유는 반도체 쇼크 때문이었습니다. 네, 옹달 책방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어, 1996년과 지금 2023년 사이에 크게 세 가지의 공통점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공통점은 주변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자기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어요. 1994년에는 중국 위에나 1996년에는 일본 엔이 거의 환율이 2배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1996년에는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을 800원 정도에서 그냥 계속 유지를 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이랑 중국 같은 경쟁국 통화 가치가 반토막 나죠. 환율이 2배 올랐으니까. 미국 달러 대비해서 환율이 2배 정도 오르는데 우리나라만 그냥 가만히 앉아서 800원 환율을 유지하고 있으면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입장에 처할지 끔찍하죠, 그죠? 근데 실제로 최근에 일본 엔 보면 1달러에 대해서 150엔. 와우. 그리고 두 번째 중국 위에나 같은 경우도 1달러에 대해서 7.32엔 정도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2006년 이후 최고 환율인가 그럴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때 1996년에 우리나라가 주변국 통화의 경쟁적인 환율 인상 또는 평가 절하 사태 속에서 고통을 겪었던 것처럼 최근에도 한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통화 가치가 일제히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공통점은 더 무서운데요. 바로 1996년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졌던 가장 직접적 이유는 반도체 쇼크 때문이었습니다.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제품이 된 것은 90년대 일인데 그때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잘 나가던 차에 기업들이 미래에도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그런 예상 속에서 뭘 했냐 하면 증설을 했습니다. 공장 설비를 크게 늘려서 일본을 완전히 따돌리고 쫓아오고 있는 대만조차 뿌리치자 이런 것 속에서 야심찬 설비 증설을 하고 또 대규모 M&A를 해외에 있는 기업들을 사들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96년 말 97년 초에 반도체 가격이 일거에 반토막이 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설비를 증설해 놓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죠? 공급 과잉 압력이 심화됐고요. 여기에다가 글로벌 경기가 별로 안 좋은 여건이 펼쳐지다 보니까 한국의 반도체 제품 가격이 그냥 바닥 없는 추락을 해버린 겁니다. 이거랑 지금 너무 비슷하죠. 우리나라 한국의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2021년, 22년에 얼마나 투자 많이 했습니까?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다가 갑자기 불황이 왔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불황이 왔지만 아무튼 그 불황이 오는 가운데 설비는 대규모로 증설해 놨는데 물건 안 팔리니까 역시 똑같이 그래서 1996년 당시에 반도체 가격 하락폭보다 사실은 2022년에 반도체 가격 하락폭이 더 컸어요, 여러분. 천천히 부자 되고 싶어 하시는 그리고 멘탈부터 가다듬어서 진짜 찐 부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렇게 매월 주목해야 되는 자산, 제가 이번 달에 눈여겨보는 자산, 그리고 어떤 방법에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매일, 매주, 매달 안전자산에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공통점은 그때나 지금이나 미국 중앙은행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1996년 12월 미국의 당시 그린스펀 연준 의장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여러분? 비이성적 과열이다. 그러니까 자산시장이 펀더멘탈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나는 금리 정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펼치겠어.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 뒤에 이제 주식시장이 붕괴됐죠. 그런데 우리 지금 어때요?
파월 의장이 맨날 인플레 같더니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는 작년에 비해서 미국 인플레이션이나 전 세계 인플레가 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이 계속 고금리 정책을 고집하는 듯한 그런 태도들을 보이잖아요. 왜 그럴까? 결국 미국 주택가격이 역사상 최고치를 좀 치는,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 100지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잖아요. 자산시장에 거품이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을 할 만한 그런 경제 여건들이 96년이나 2023년이 비슷하게 연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96년 12월 그린스펀 의장의 발언은 나스닥을 지목한 것이었습니다. 그 뒤에 물론 연준 의장인 그린스펀이 태도를 바꾸긴 하지만 그때는 이게 너무 나스닥 시장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내재 가치, 기업들의 수익 가치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실제로 2000년 당시까지 소급해 보면 나스닥 100지수의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 100배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현재 1달러를 벌고 있는데 이 회사의 주가는 100달러. 지금도 판 기업들이 좀 비슷한 기업들 좀 있죠. 물론 그때랑 달리 지금 판 기업들 혹은 마가 또는 매그니피센트 같은 기업들이 그때에 비해서는 펀더멘탈이 더 뛰어나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금리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도 주가들이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국 중앙은행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고금리 정책을 펼치면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산업들이 힘듭니다. 금리에 대해서 민감도가 가장 높은 곳은 부동산이죠. 미국의 요새 주거용 주택 가격은 견조하지만 상업용 부동산, 특히 오피스 부동산이 박살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워크 파산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고금리로 인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미국 주식시장이 한때 미국의 10년물 국고금리가 5%까지 갔을 때 그때 나스닥 시장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결국 미 연준의 고금리 정책들이 앞으로 완화된다 그러면 살아나겠지만 현재와 같은 고금리 정책들이 시장의 기대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또 심지어 금리가 더 높게 인상된다라고 한다면 자산시장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단 운이 없었어요. 운이 이제 좋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사실은. 경쟁력이 좀 훼손되고 제품 가격 하락하고 고금리 여건이 왔다고 해서 꼭 나라 망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두 가지 불운이 닥쳤는데요. 첫 번째 불운은 우리 다 아는 것처럼 태국이 망했다는 겁니다. 1997년 태국부터 시작해서 태국에서 홍콩을 거쳐 한국을 왔죠. 이렇게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는 연쇄적인 외환위기의 흐름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한국도 괜찮은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계속 제기됐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국 경제들이 취약하고 주변국에 붕괴되는 나라들이 발생하는 순간 이 전염 효과라는 게 그때 생겨버렸죠. 이게 우리 경제의 첫 번째 불운이었고요. 두 번째 불운은 그해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어떤 임기 마지막 해에 또 김영삼 대통령이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아드님 문제 등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양당 그 후보들이 굉장히 박빙의 경쟁을 펼쳤던 것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1997년 대선이 우리나라 역사상 거의 가장 박빙 선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만큼 불확실성들이 부각되는 가운데 정부가 새로운 정책들을 밀고 나갈, 예를 들어서 외부 여건도 나빠지고 있고 주변 국가들의 환율도 상승하고 우리 경제 어려우니까 그래 고정환율제도 포기하고 우리 환율 좀 인상하자.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 800원이 아니라 1,000원, 1,200원으로 인상하자. 자, 이런 결단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이런 결단들이 필요한데 그걸 하기 어려웠죠. 표현을 좀 하자면 이니셔티브, 그 전국의 주도권들이 없던 상황에서 다음 대통령이 누구냐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정책을 펼칠 거냐에 대한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 굉장히 만연했던 거죠. 이 두 가지 불운이 겹치면서 결국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맞았고 또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IMF의 그 혹독한 구조조정 요구를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가장 힘든 불황, 1997년 불황을 겪게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96년과 2023년이 그렇게 닮았다면 1997년에 발생했던 비극적인 사건이 내년 2024년 우리 경제에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이 질문들을 참 많이 주십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나라 말고 그때 우리나라처럼 불운한 나라가 망할 가능성은 있는, 그러니까 격동의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괜찮은데 딴 나라가 걱정이다라는 약간 한가한 이야기를 하는가? 첫 번째, 그때 비해서 우리나라의 환율이 다르죠. 1996년에는 중국이라든가 일본의 환율이 급등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은 같이 움직이고 있죠. 일본 엔화 환율이 1달러에서 150엔까지 갈 때 우리도 1,450원 갔다. 그리고 최근에도 1,300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도 이제 외환시장을 개방하고 시장을 개방한 덕분에 해외에서 발생한 충격을 외환시장 통해서 국내가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97년에 비해서 이 외환시장의 여건들이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두 번째 차이점은 그때 우리나라 경제가 외환보유고가 300억 불 정도밖에 안 됐고 특히 1996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무역적자가 400억 달러. 그러니까 외환보유고가 300억 달러밖에 없는데 무역적자 400억 불. 그러니까 빚을 지지 않고서는 사회가 형성될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반대죠. 우리나라 전체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가 4천억 불 넘는 데다가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대외순 자산,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돈을 빌려주거나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을 투자한 돈이 7,600억 불 정도 돼요. 세계에서 9번째로 많은 돈을 굴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환율이 상승한다 그러면 해외 투자해 놓은 돈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 중에서 수익이 올라가는 데가 많죠.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1,000조 정도 되는 자산을 운용하는데 그중에 500조, 한 4천억 불 되겠죠. 이 4천억 불 정도가 해외에 투자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에 비해서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탈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개선되어 있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물론 세 번째,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도저히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여건이죠. 그리고 결국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나 주식 가격이 2020년, 21년에 그 좋았던 시기를 경과하고 22년부터 그렇게 붕괴됐던 이유가, 폭락했던 이유가 미국의 고금리 정책에다가 경쟁적 환율 평가절하, 여기다가 반도체 가격의 폭락 같은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미 1996년 같은 불황이 우리를 덮쳤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96, 97년에 비해서 우리가 잘 버티고 있는 이유는 펀더멘탈의 차이, 그리고 금융 환경의 차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놓고 본다면 1996년 한국처럼 잘못된 대응 또는 운이 없는 나라들이 이제 이런 고금리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 지역들이 좀 존재하죠.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저는 이탈리아랑 중국을 걱정을 좀 하는 편인데요. 물론 이건 사서 걱정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 두 나라 모두 문제가 뭐냐면 부채가 많아요. 빚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부 부채가 이탈리아는 GDP의 200%, 중국 같은 경우도 GDP의 거의 200%에 이르는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 시장금리가 올라갈 만한 충격이 발생한다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우리 97년 한국이 해외에 잔뜩 외채를 짊어지고 있는 환경에서 환율 상승, 금리 상승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이런 나라들, 꼭 이 두 나라가 위기에 처한다까지는 모르지만 잠재적인 위기의 후보군들이 세상에 꽤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는 1996년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펀더멘탈은 튼튼하고 나라 망할 가능성은 굉장히 줄었다. 다만 주변에 있는, 그리고 한국은 괜찮니? 라고 질문하게 될 해외의 충격들이 발생할 가능성들에 대해서는 늘 염두에 둔, 그래서 저는 2024년이 격동의 한 해, 변동성의 한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격동의 한 해지만 외환위기의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것은 싼 가격에 잘 주워 담아라라는 콜로 이어지게 되겠죠. 자산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파동입니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또는 현금 흐름 때문에 우상향하긴 하지만 주가는 종종 올랐다 내리고 부동산도 올랐다 내립니다. 결국 해외 충격들이 발생하고 반도체 불황이 닥쳐온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자산 가격들은, 특히 주식 가격은 충분한 조정을 받은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미래에 다가올 어떤 충격이 오느냐에 따라서 또 조정의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주가의 레벨이 1997년 외환위기 때처럼 걷잡을 수 없이 폭락하기보다는 하단이 지지될 가능성들은 꽤 있는 펀더멘탈이라고 본다면 시장이 패닉에 빠질 때마다 주식을 사모으는 전략, 저는 주식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